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49번째 이야기, 49번째 에피소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야기로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부터 1915년쯤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는 재림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매일 드리는 제사, The Daily라는 논쟁을 다뤘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둘러싼 그 끝도 없는 신학적인 뭐라 그럴까요? 다툼이라고 하긴 뭐하고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티븐 해스켈이나 워시번 같은 전통주의자들과 A.G. 데니얼스나 프레스컷 같은 조금 더 진보적인, 열린 사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면으로 부딪혔던 사건이라고 했었죠. 물론 신학적인 논쟁 그 자체를 넘어서서 이 다른 세대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생각,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논쟁은 거의 프레스컷을 재림교회 밖으로 몰아낼 뻔했습니다. 앨런 화이트이 나서서 이제 그만하라고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남은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무려 1931년이 되어서도 윌리 화이트는 재림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프레스컷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프레스컷의 해석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말이죠.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가서 프레스컷을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마치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 종의 논쟁을 벌였던, 우리 다른 이야기로 다른 이렇게 반대되는,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로 마음에 앙금이 남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모여서 한 구석에 모여서 함께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1913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대총회 현장으로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저런 보고를 하는 이들의 보고를 조용히 듣고 있던 대총회 회의에서 러포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81세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이 든 사람들은 아기 이야기라면 관심이 많거든요. 이 아이는 정확히 50년 전 오늘 1863년 5월 21일 아마도 이 시간쯤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다름이 아닌 대총회였습니다. 아마도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겠죠. 러포로는 첫 공식 대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7개 주에서 온 20명의 대표가 있었고 그 회의장에는 8살짜리 윌리 화이트이 대표들에게 물을 날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160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를 두고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를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그때 일을 반추하거나 아니면은 옛날에는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러포르는 그 자리에 서서 356명의 대표들이 아프리카에서 75명의 침례 소식을 전하고 스웨덴의 건강식품 공장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대총회가 만들어진 첫 10년 동안 재림교인들이 헌금으로 모은 금액은 $17만 6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10년 동안에 들여진 헌금을 계산하면 무려 1,100만 달러 이상의 헌금이 들여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걸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교회의 첫 50년 동안 전체 헌금 중에 66%가 마지막 10년, 지난 10년 안에 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야, 그날 그 자리는 단순한 보고의 시간이 아니라 야, 5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자, 어떻게 보면 추억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생각하는 감사한 시간이었겠죠. 자, 이쯤 되면은 다들 그런 얘기 하겠죠. 옛날에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이런 옛날 이야기하는 그런 추억의 파티가 벌어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지나가잖아요. 제임스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러포로, 해스켈, 뭐 미니애폴리스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또 와그너, 에이티 존스. 어쨌든 어거스틴 브루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재림교회 목사의 숫자를 한 손으로 셀 수가 있었다고요. 존 러포러는 자신이 처음 엘렌 화이트를 만났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만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말했대요. 지금 엘렌 화이트이 이상을 보고 있대. 러포러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상? 그게 뭐야?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집단에 들어온 거지? 또 러포러는 다른 기억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가진 이 재림교회의 메시지는 언젠가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경고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로 가면 문화 차이 때문에 결국 교회는 분열될 겁니다. 절대 하나로 유지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러포르는 그날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날 선교 보고를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러드윅 컨라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당시 재림교회는 아이슬란드에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아프리카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컨라디가 책임지고 있는 사역지의 크기, 동서로는 8,000마일,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가 약 3,000에서 4,000마일 사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서 미국 서부까지의 거리를 2배 이상 늘린 거리죠. 남부로는 6,000마일, 남북으로는 6,000마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5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사역하던 목사의 수는 179명. 5억 명 중에서 재림교회는 2만 7천 명 정도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5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건가요? 1863년에는 5천 명이었던 재림교인들이 1913년이 되자 그 수가 12만 5천 명이 되었다. 이쯤 되자 대총회장이었던 A.G. 데니얼스는 농담을 던집니다. 이 속도로면 이제 북극이랑 남극에도 북극이랑 남극도 선교지로 삼아야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웃었겠지만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명 이런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이 더 넓게, 더 깊게 일하셨구나. 1913년 대총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교회 조직 안에 새로운 단계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회, Division Conference라고 부르는데 지회의 탄생입니다. 이 구조는 유럽에서 컨라디가 먼저 실험적으로 사용했던 모델이었고 그 효과를 본 교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비전, 이 지회를 이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호주 교회가 이 연합회 제도를 먼저 도입했고 그 성공은 전 세계 교회로 확산됐었죠. 재림교회는 늘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공유해서 사용해온 공동체였습니다. 이로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The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이 교단으로서의 현대적인 조직 구조가 완성됩니다.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역교회, 이 local churches, 이 각 지역교회가 모여서 local conference, 이 지역 합회를 만듭니다. 컨퍼런스들, 이 지역 합회들이 모여서 연합회, 유니언 컨퍼런스를 만듭니다. 연합회들이 모여서 유니언 컨퍼런스들이 모여서 이 디비전 컨퍼런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디비전 이 지회라고 볼 수 있겠죠. 지회라고 불리는데 지회들이 모여서 각 다른 지회들이 모여서 대총회,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Seventh-day Adventists라는 일종의 구조를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40년 동안은 이 미국에 있는 주 단위의 합회만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연합회가 필요해졌고 이 지역에 모인 연합회 체제 역시 약 10년 만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단계, 지회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재림교회는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조직을 확장했습니다. 성장과 복잡성에 맞게 각 어떻게 현장이 운영되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지 그것에 맞게 교회의 구조를 조정한 것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새로운 조직은 더 필요 이상으로 정교한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은 곧 아주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코앞에 와 있었고 재림교회는 이제 지역교회가 아니라 세계교회로서 그 전 세계를 덮친 위기를 통과해야 할 준비를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미 이 무렵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지도자였던 이 컨라디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의미심장한 현상을 지적합니다. 유럽의 젊고 또 똑똑한 재림교인 남성들 가운데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다른 대륙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학업을 이유로 떠나는 것이 나쁜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이유는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13년 3월 1일 대총회가 열리기 불과 2달 전 독일은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군사 법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독일 청년들을 새롭게 징집한다. 그리고 약 10억 마르크의 일회성 군비 지출을 한다. 여기에 더해서 매년 6억 마르크의 상설 군사 예산. 이것은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 예산을 합친 수준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프랑스는 일주일 뒤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이른바 3년 군복무법을 시행해서 의무 복무 기간을 1년 연장했고 그 결과 1916년이 되어서야 독일과 비슷한 상비군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프랑스 다음에는 러시아가 움직였습니다. 러시아는 병력의 규모를 150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이 연쇄 반응은 유럽 전반에 불길한 긴장감을 퍼뜨렸습니다. 굳이 무슨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이것은 평화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림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 conscientious
objector라고 불리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오랫동안 전통이 있었고 미국 정부 역시 그 지위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만약에 자신이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라고 하면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영국에서는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났지만 독일에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유럽의 재림교 청년들은 신앙과 생존 사이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위기감이 바로 훗날 교회를 뒤흔들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군복무 때문에 이야기가 많잖아요, 항상. 이런 전쟁의 기운이 짙어지면서 유럽의 재림교회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이 대총회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대서양을 오가는 소통이 전쟁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913년에 승인된 지회 체제가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European Division of the Seventh-day Adventists, 이 유럽 지회가 사실상 지역의 대총회처럼 기능했고 컨라디는 전쟁 기간 동안에 유럽의 재림교인들의 최고 행정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 구조는 이론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검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전쟁은 재림교회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재림 청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국가의 명령과 개인 신앙의 양심이 충돌할 때, 다시 한번요. 국가의 명령과 개인 신앙의 양심이 충돌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인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이어질 역사 속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가오는 전쟁의 그늘 속에서 정말 세계의 교회를 책임지던 대총회장 아르터 데니얼스는 전 세계 순방길에 오릅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서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라는 여객선을 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 이름 들어봤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럴만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배의 침몰 사건이 훗날 미국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거의 모든 영국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대총회장 데니얼스는 이스탄불을 걸쳐서 러시아로 향합니다. 러시아에는 약 4,000명의 재림교인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다니엘스는 그곳에서 비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회상합니다. 다행히도 설교하는 장면을 들키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러시아에서 설교를 하려면 공식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들켰다면 그냥 곤란한 정도로 끝나지 않았겠죠. 몇 년 뒤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15개월에 걸친 대규모 세계의 순방, 일종의 대총회장으로서의 방문을 계획합니다. 이 여정에서 클라이막스는 독일에서 열릴 유럽 지회의 첫 공식 회의였습니다. 1915년에 독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쟁 중인 독일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뭐 괜찮겠지, 뭐 문제 있겠어,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같은 생각이 여기저기에서 들었겠지만 일단 계획은 계획된 대로 진척이 되었습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아내 메리와 함께 기차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며 친구들을 방문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건강이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있었던 엘렌 화이트였습니다. 데니얼스는 이 만남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죠. 우리는 많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함께 이 교회의 책임을 짊어졌던 짐과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의 목적지는 하와이였습니다. 그곳에서 재림교인들은 다니엘스 대총회장을 정말 크게 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다니엘스 대총회장은 매일 밤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안식일 학교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예배에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그 오후에는 교도소에 가서 200명의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그날 저녁에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집회까지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죠. 이쯤 되면은 데니얼스 대총회장의 직함은 대총회장이라기보다는 전임 순회 설교자, 즉석 강사, 만능 엔터테이너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정이 단순한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야에 있는 상황, 그는 교회가 아직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붙들기 위해서 이 순방의 길에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대총회장은 배에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피지까지 약 3,000마일, 거기서 다시 뉴질랜드까지 약 1,600마일,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서 드디어 뉴질랜드에 도착한 것이죠. 데니얼스는 뉴질랜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28년 전 젊은 선교사로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기억이 그에게는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아이오와에서 자란 평범한 목사님 집의 아들이었지만, 그 선교 경험은 그를 재림교회의 리더로,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배에서 내리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그의 첫 방문지는 뉴질랜드에서 재림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인, 처음으로 재림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에드워드 헤어의 집이었습니다. 이 얘기 오래전에 나눴었죠.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스트처치까지 이동하면서 18일 동안 전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고, 그곳에 있는 옛 동료들을 만났죠. 그리고 월리 화이트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고 누구는 아이가 몇 명이 더 생겼고 같은 이런 안부를 전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방문은 대총회장의 방문이라기보다는 가족들 모임에 더 가까웠죠. 호주로 건너가자 상황은 더 빡빡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집회 일정으로 꽉 찼고, 그는 본국의 성도들이 소식을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편지를 자주 못 쓰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바쁘냐고요? 8,000마일을 이동하면서, 그때는 비행기나 이렇게 지금처럼 교통시설이 잘 돼 있지 않잖아요. 어쨌든 8,000마일을 이동하면서 설교를 150회, 성경 공부는 30회, 가정 방문 80곳, 각종 회의 50번, 이 정도면 그 중간에 편지를 한 통 쓰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어쨌든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는 그 당시에 이 선교의 전선에 있던 일본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닝 섬에서의 벌어진 독일 해군의 기습 소식이 태평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독일 군함들은 프랑스 국기를 달고 접근해서 방심을 유도한 뒤에 영국령 섬에 상륙해서 전신국을 파괴했습니다. 이 섬은 캐나다와 호주를 잇는 영국의 글로벌 통신망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이른바 All Red Line의 핵심이었죠. 독일 측은 스스로의 용기에 도취되었지만 영국은 2주 만에 전선을 복구했습니다. 작전이 성공한 줄 알았지만 결과는 미묘해졌죠. 어쨌든 문제는 더 커져갔습니다.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1차 세계대전입니다. 태평양의 독일 식민지들이 호주, 일본 항로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데니얼스가 몰랐던 사실 하나, 독일 태평양 함대는 이미 여긴 살 곳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남미로 이동하던 중이었죠. 페닝섬의 공격은 그 도피를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습니다. 독일의 폰 슈페 제목은 이렇게 기록했죠. 나는 집이 없다. 독일로 돌아갈 수 없다. 안전한 항구도 없다.
나는 바다를 떠돌며 가능한 한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참. 그 당시가 참 어떻게 그 역사를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어땠는지. 결국 다니엘스는 중국 방문을 포기하고 인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럽에 갈 수 있을지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그는 느린 여객선이었던 SS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배에 몸을 싣고 스리랑카를 거쳐서 인도로 향했습니다. 데니얼스가 인도로 향하던 향해 중에 그의 배는 3만 명에 달하는 신병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 그쪽 퍼시픽에서 온 엔색 부대라고 트룹스라고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미 코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엔색 부대가 탄 대형 호송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원래 프랑스로 가는 줄 알고 있었지만 오스만 제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의 편에 서면서 참전하자 계획이 바뀌었죠. 이제 목적지는 이집트 그리고 목표는 터키군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투입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이들은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리폴리 전투로 이어질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참혹했죠. 호주와 뉴질랜드의 육군 병력에 약 3만 8천 명의 사상자가 났었고 그리고 이 작전은 윈스턴 처칠 수상의 정치 인생마저 거의 좌초시킬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병사들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 역시 그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의 배가 호송대에 합류한 이유는 단 하나, 독일이 남겨둔 단 한 척의 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군함의 이름은 바로 SMS 엠든이라는 군함이었죠. 뉴질랜드와 호주의 병력, 엔색의 병력은 원래 8월에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그 바닷길을 지켜줄 에스코트 함정이 더 오기 전에는 못 간다라며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엠덴은 연합군의 선박 23척을 격침하거나 납포했다고 전해지죠. 결국 출항은 11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의 배는 병력 수송선들과 아주 가까이 항해했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다고 하죠. 하지만 곧바로 침묵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모든 불빛 차단, 심지어 담뱃불도 금지, 사진 촬영 금지, 편지에 언급하는 것도 최소 2주간 금지되었습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이 비밀을 잘 지켰다고 회상하죠. 그리고 호송대에 참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선두에 있던 군함이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엠덴이 근처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그것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은 HMS 시드니라는 배였습니다. 시드니는 엠덴이라는 군함을 격침시켰죠. 여기에 더해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엠덴이 파괴되기 직전, 그 독일의 군함이 파괴되기 직전 독일 수병 일부가 다른 섬에 상륙해서 영국 전신국을 파괴하고 돌아오지 못한 채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배를 탈취해서 예멘으로 가고 사방을 건너서 지금의 이스탄불,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까지 이동한 뒤에 베를린으로 돌아갔습니다. 귀환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하죠. 대단합니다. 나중에 엠덴 함장에게 만약 엔잭, 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호송대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밤에는 바짝 따라가다가 새벽이 되면 가진 모든 포와 어뢰를 동원해서 병력 수송선을 공격했을 것이다. 끝까지 싸웠을 것이다. 만약 이 일이 현실이 됐다면 에이지 데니얼스 대총회장의 재임은 훨씬 짧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대총회장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인도에 도착했죠. 인도는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에게 아주 큰 충격이자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재림교회의 인도 선교는 이미 20년 전에 시작되고 있었고
앤나 나이트, 최초의 흑인 여성 선교사는 미국의 인종 문제를 피해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인도의 전역에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학교와 선교사들을 방문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점은 사역이 더 이상 영어를 쓰는 유럽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아프가니스탄의 인근 마을에는 50명 정도가 자신을 재림교회 신자라고 소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교리를 거의 알지는 못했지만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직접 가르쳤죠. 그 후 그는 싱가포르가 홍콩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전직 대총회장 O.A. 올슨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방문이 있었죠. 그는 자발적으로 중국에 남아 사역했던 선교사 에이브람 라루라는 선교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필리핀이었고 그곳에서 아시아 전역의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죠. 재림교인 12,000명, 그 지역의 담당 인구 10억 명. 이 현실 앞에서 데니얼스는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미국에는 목회자도 많고 시설도 많고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시아가 더 시급해 보였습니다. 데스크 뒤에 앉아서 결제 서류를 넘기는 것보다 믿음 하나로 버티는 선교사들의 결단과 순수함을 곁에서 보는 게 훨씬 중요해 보였죠. 이런 것을 보고 있던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아직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데니얼스는 수만 마일,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수백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모든 대륙에서 빠지지 않고 다른 주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타오르던 이슈. 그것은 동방의 문제라고 불리는데 The Eastern Question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표현은 재림교회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넘게 서구 정치권에서 쓰이던 용어였죠.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즉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누가 차지하는가? 그 전리품은 누가 가져가고 중동과 유럽의 세력의 균형은 어떻게 바뀔까? 재림교회가 터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윌리엄 밀러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동료였던 조사야 리치가 터키의 몰락을 예언했다고 믿었죠. 그리고 유라이아 스미스는 이를 더 확장해서 다니엘 11장과 요한계시록 9장 그리고 16장에서 터키가 중요한 예언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림교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터키는 다니엘 11장의 북방왕, 즉 아마겟돈을 아직 붙잡고 있는 마지막 세력이었죠. 그래서 터키가 무너지면 세계 역사는 곧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간다는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터키가 투르크 왕국이 전쟁에 휘말리자 예언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죠. 1890년에 투르크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사람들이 그게 뭔 말이야. 하지만 1914년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던 이 예언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현실 앞에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재림교회 신문이 아닌 다른 언론들도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면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지죠. 이 주제는 데니얼스 대총회장의 아주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리뷰 앤 헤럴드에 10편이 넘는 10개가 넘는 글을 쓰면서 다니엘 11장의 모호한 구절들을 역사의 자료 하나하나에 연결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이렇게까지 기록했다고 전해지죠. 나폴레옹과 터키가 투르크 제국이 각각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수, 함선의 숫자를 정리해놓고 이렇게 글을 끝납니다. 이 모든 대군은 나폴레옹을 압도하기 위해 집중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 후에 계속된다. 야, 이게 일종의 한국 K 드라마 같죠?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궁금해 죽겠는데.
하필이면 그때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15개월짜리 태평양 세계 순회를 들어가면서 연재가 잠시 중단됐죠. 리뷰 편집부는 급하게 사람들에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총회장님이 오시면 다시 이어질 겁니다. 그 사이에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다녔죠. 터키는 곧 투르크 왕국은 무너질 것이다. 아마겟돈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다. 물론 그 누구도 날짜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투르크 제국이 무너지면 다음 날은 바로 재림이라는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진 메시지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것을 마지막 징조의 하나로 보았을 뿐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에 투르크 정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곧이어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재림의 이야기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이해하던 성경의 흐름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재림교인들에게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이게 그냥 어떤 교리나 예언의 해석이 아닌 지금 뉴스를 라디오를 틀면 바로 흘러나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데니엘스 대총회장이 이 주제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세상은 실제로 흔들리고 있었고 재림 신앙은 그 흔들림 가운데서 지금은 어떤 시간인가라는 답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T. 존스는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책 한 권을 통째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점을 아주 잘 짚었어요. 이런 식이었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다. 사람들도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이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이전에 결코 없었던 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유럽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규모의 전쟁이었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이유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된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혹시 이게 아마겟돈이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일부의 재림교회 설교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죠. Signs of the Times를 보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광고 바로 옆에 다음 호에 다룰 주제의 목록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 목록은 이랬습니다. 평화와 미국 해군, 전쟁의 비용, 독일 황태자, 진화론, 그리고 당연히 Eastern Question, 동방 문제. 그 시대 당시의 분위기가 딱 느껴지시죠? 세계대전을 직접 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우라이아 스미스는 자신의 다니엘서 주석에서 동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을 마지막 절 하나하나까지 추적해왔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한다. 성경은 북방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끝에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했다. 우리는 그 끝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올지 우리가 엄숙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흥분이 과열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재림교회의 편집자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아직 아마겟돈이 아니다. 왜냐고요? 마지막 재앙들이 아직 쏟아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예언들이 눈앞에 성취되는 것처럼 느끼면서 흥분하고 추측을 멈추지 못한 건 솔직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수십 년 동안 이 투르크 제국은 결국 동맹국들에게 버림받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왔었죠. 전쟁 초반만 해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는 거의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림교인들은 믿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 전쟁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재림교인들이 전쟁의 흐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건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세계대전이었고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죠. 다니엘스 대총회장은 아마도 자신이 이 세계 순회 설교를 하는 것을 정리해서 1917년에 동방 문제에 관한 책을 출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종말적으로 해석한 기독교인들은 재림교회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더 나아가서 제1차 세계대전이 곧 아마겟돈의 시작이라고 선언했죠. 재림교회 안에서도 아마겟돈 언어에 살짝 발을 담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원래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공포와 흥분, 기대가 뒤섞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해석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국이 예루살렘에서 터키를 격파한 일이었죠. 겉으로 보면은 예언이 기가 막히게 맞네 라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재림교인들이 순서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림교인들은 투르크 제국이 먼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서 쫓겨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해석이 살짝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917년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자 재림교인들의 분위기는 한결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어디 멀리 떨어진 곳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해석보다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십자에 헌금하고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사는 문제가 더 절실해졌죠. 세계대전의 전쟁은 여전히 예언의 렌즈로 보였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본인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긴장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이 시기에 재림교회가 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모든 뉴스들 한가운데서 씨름하던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결국 무력화됐죠. 그 영토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두 나라가 마음대로 선을 긋기 시작했죠. 여기는 시리아라고 부르자. 여기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이주하도록 하지. 지금 중동에 일어난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일부 재림교인들은 그들의 생각하던 예언적 해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투르크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가 다시 멸망할 거야. 하지만 이쯤 되면은 그들이 가졌던 일종의 기대감이 다 날아가 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전쟁 말기에 침례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동방 문제를 다룬 글들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질문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뭘 봐야 하지? 어떤 사람들은 시온주의 운동에 주목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국제연맹, The League of the Nations을 주의 깊게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부상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문제는 현대 정치 지형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정말 예언적으로 중요한지 뭐가 그냥 지나가는 역사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결국 이 동방 문제, 이스턴 퀘스천에 대한 합의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예언은 여전히 참이다. 다만 어떻게 언제 성취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예언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늘 해오던 일을 했죠. 그들의 해석을 다시 검토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진 해석에 대한 검토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투르크 제국, 터키는 다니엘 11장의 북방왕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린 재림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죠. 이들은 제임스 화이트의 오래된 해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북방왕을 교황권으로 봤거든요. 사실 제임스 화이트와 유라이아 스미스는 이 문제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재림교회 안에는 유라이아 스미스의 해석이 주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임스 화이트의 해석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9.11 테러 이후에 이상하게도 재림교회인들은 다시 한번 이슬람 세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H.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나중에 동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죠. 오래되고 복잡하고 끝이 없는 주제다. 딱이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엘렌 화이트는 동방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고 엘렌 화이트의 이 생각은 무엇이었나? 답은 이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렌의 글에 동방 문제가 등장할 때는 우라이어 스미스나 다니엘스가 그 주제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뿐이었습니다. 주제 자체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나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글을 쓴 것은 전혀 없었죠. 최근 몇 편 이야기에서 엘렌 화이트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는 이유도 그겁니다. 데니얼스가 아시아로 떠나기 전 엘렌을 만났을 때 엘렌이 비교적 좋은 컨디션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이미 교회 행정의 세부 사항들에는 한 발 물러나 있었죠. 엘렌은 그가 가진 시간의 대부분을 책들을 마무리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엘렌 화이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전하고 싶다면 이제는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윌리 화이트에게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윌리는 이제 어머니의 보호자였고 문지기였고 동역자였습니다. 이제 엘렌 화이트이 나이가 많아져서 정말 쇠약해졌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엘렌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에피소드에서 엘렌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엘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마지막 엘렌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죠.